저는 동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3달 전에 시동생의 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직업은 치과 의사로 시댁 집안의 자랑이에요. 어디를 가던 시모는 시동생 자랑만 하고 다닙니다. 반대로 남편은 파이프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기름 냄새 난다며 항상 창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내인 저로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만큼 저 또한 살갑게 다가갈 수 없겠더라고요. 시모도 제가 거리를 둔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저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어요. 제가 기분이 상했던 이유는 남편이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 시동생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에만 집중시키려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뒤에서 도와주길 바라셨고 집안의 가장이면 동생이 잘 될 수 있게 이끌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강제로 사회로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도 꿈이 있었고 대학교에 입학도 하고 싶어 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지만 시동생은 전교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월등해서 시부모님 눈엔 남편이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동생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꿈이 뭐였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변호사가 되는 걸 꿈꿔왔다고 했었습니다. 학창시절 때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했었지만 시부모님은 금전적인 지원을 시동생에게 쏟아부었던 터라 남편을 지원해줄 돈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등 떠밀었었죠. 가족을 위해선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남편은 지금까지 파이프 공장에서만 죽어라 일만 하다가 최근에 따로 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라 눈에 띄게 많은 돈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과거에 시동생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준 걸 후회하지 않아요. 시동생 또한 항상 남편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가끔 치과 일이 끝나고 퇴근하면 저희 집에 왔었는데 술 한잔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었는지 들려줬었어요. 공부에 더 열중했던 것도 남편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었다며 고마워했었고 시동생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남편과 시동생이 만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 막내 아들 집에 보내지 않고 아직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거니?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생각이 없는 거냐? 도련님이 애도 아니고 나이가 몇인데 혼자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나이죠. 이제 들어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제끼리 시간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곧 결혼하는 거 몰라? 앞으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계속 술 먹자고 끌어들이면 새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쪽 집안 법조인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쓸데없는 말 나왔다가 파혼이라도 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내가 좋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토를 달고 있어? 그나들 좀 바꿔봐라.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바꿔보라고. 너는 한 번 말하면 내 말 좀 들어라.
네, 전화 바꿨어요. 동생이랑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결혼하면 앞으로 시간 내기 더 힘든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해? 나보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지금 시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12시가 넘어갔잖아. 나는 우리 세종이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흠집 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다음부터는 이런 쓸데없는 약속 잡지 말거라. 너 때문에 그 집안에서 한마디라도 나온다면 평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어머니는 맨날 세종이밖에 모르세요? 제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랑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고 싶다는데 왜 그쪽 집안 눈치를 봐야 하는데요? 제가 창피하세요? 그런 파이프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너랑 지가 의사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집에 오고 싶어도 형이라고 말도 못하는데 너는 눈치도 없니? 요즘 한창 결혼 준비 때문에 쉴 시간도 없는데 술 먹으면 다음날 무조건 지장 있는 거 알면서 생각 없이 행동하는 네가 정말 한심하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앞으로 2번 다시 세종이 불러서 술 먹지 말거라. 개인적인 자리를 아예 만들지들 마. 막내 아들 바꿔봐라. 아, 엄마. 제가 아까도 좀 늦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엄마한테 형 집에 간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도 난리칠까봐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술도 마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형이 희생해서 얻어낸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말도 좀 하고 싶어서 형이랑 형수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엄마 아들 문제 없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형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전부 지켜봤으면서 이제 목표 달성했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가 형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좀 좋아요? 원래 장남은 다 그런 거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이 당연한 건데 무슨 따뜻한 말이 필요하니?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결혼 준비에나 신경 써라. 이득되는 게 뭐가 있다고. 공장 기름 냄새 나는 거기에 가서 시간을 뺏기니? 엄마는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너희 형한테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시동생은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가 뱉은 상처되는 말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었습니다. 시동생은 괜히 와서 남편한테 상처 준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남편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고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는 시모에게 많이 서운했는지 결국 술잔에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위로를 해줘도 소용없었고 감정이 북받쳐 오른 남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쌓인 상태로 며칠 뒤 예식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식 날 기분 좋게 가야 하는데 시모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었고 그렇게 시모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날인데 너희들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이제 하객들도 많이 올 텐데 인사할 때도 그런 표정 지을 거니? 이미지 관리 잘해라. 어떤 집안인지 다들 알지? 예비 동서네가 법조인 집안인 게 무슨 상관인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표정 관리가 안 되는지 전혀 모르세요? 어머님이 며칠 전에 전화하셔서 했던 말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좋은 감정으로 전화 통화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 온갖 안 좋은 말만 전부 늘어놓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때 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도련님이 치과 의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한마디 했다고. 아직까지 꿍하고 있던 거였어?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니면서 그것 가지고 인상 쓰면서 예식장 분위기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쟤만 고생했니? 나도 뼈 빠지게 일해서 내 아들 의사 만들라고 지원해 줬었다. 저놈이 막내 아들보다 머리가 좋았다면 당연히 입장이 바뀌었었겠지. 자기 자신도 동생보다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도와준 건데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 너희들 예식 끝나고 따로 얼굴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 하곤 아주 틀려 먹었네. 기분 좋게 집에서 나왔는데 너희들 때문에 나도 표정 관리가 안 된다. 너 나랑 따로 좀 얘기하자. 남편은 시모의 막말에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시동생이 기분 좋은 결혼식 날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를 했을 때 상처를 줬으면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모는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쏟아내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손목을 잡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더니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적당히 하라고 했지? 경고했으면 눈치껏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하객들 점점 몰려오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태도가 그게 뭐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으면 그만하면 되는 거잖아.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니? 나 더 이상 흥분하게 하지 마라. 저도 정말 할 말 많았거든요. 왜 그이한테만 뭐라 하시고 무시하는 건데요? 며칠 전에 그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만 하던 어머님 큰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이가 꿈이 뭐였는지는 알아요? 변호사가 꿈이었대요. 그런데 도련님이 좀 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어머님은 사람 꿈을 짓밟았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펜을 굴려야 되는 사람이 공장에서 파이프 가공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럼 동생을 위해 고생한 만큼 보상은 안 해줘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건데 전화통화로 온갖 상처되는 말로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남기셨으면 오늘 저희가 왔을 땐 전에 통화할 땐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한마디면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건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요. 오늘은 어떻게든 참고 넘어가겠지만 결혼식 끝나면 두 번 다시 어머님 얼굴 볼 일 없을 거예요. 뭐래도 어차피 욕만 먹는데 뭐하러 이런 관계를 유지해요? 어머님도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라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 아무 문제 없이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 없진 않아요. 어머님은 도련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이한테 상처 줬던 거 나중에 100배, 1000배로 돌아갈 거고 그때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하셔봤자 어머님 곁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도련님도 어머님한텐 서운한 게 많던데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높이 치켜 올렸어요. 저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시모를 노려봤고 흥분을 했는지 거칠게 숨을 내쉬더니 결혼식이 끝나면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먼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모에게 그동안 쌓였던 말하지 못한 불만들을 한 번에 쏟아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었어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라 잠시 숨을 고르며 앞으로 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목소리가 신경 쓰이게 만들었고 또 남편한테 한 소리 하는 것 같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계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남편이 아닌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오실 줄은 몰랐었어요. 그렇다고 예식장 위치를 알려드린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저희 엄마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고 있던 한복은 어디에서 구입한 거냐며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9만 원 주고 대여한 한복이라며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온갖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자기 아들의 결혼식 날 후질구레한 한복을 입고 왔다며 시댁 집안 개망신 주러 온 거냐면서 저희 엄마한테 예식장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시모의 성격이 고약한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도련님 결혼 축하해주러 힘들게 왔으면 좋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걸 입고 있는 한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희 엄마를 밀치는 행동은 결국 제 두 눈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엄마를 밀치자마자 저도 시모의 어깨를 사정없이 밀쳤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바라보면서 정신 나갔냐고 제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쳤습니다. 엄마는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과 막말에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제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을 보곤 이성의 끈을 놓아 버리셨어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시모도 저희 엄마의 한복을 갈갈이 찢어버리면서 예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엄마 편에 서서 시모에게 달려들었고 하객들이 몰려와 시모와 저희 모녀를 겨우 떨어뜨려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뒤이어 달려온 남편은 만신창이가 된 시모와 저희 모녀를 보곤 경악을 했어요. 남편은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시부가 남편의 얼굴에 뺨을 올려쳤습니다. 예식장이 울릴 정도로 시부의 손바닥이 남편의 뺨을 강타하는 소리는 엄청났고 시부의 한마디에 남편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자 시동생과 예비동선의 가족들도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고 시동생이 저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남편을 향해 다시 손을 올리려던 시부를 막아서며 화를 냈어요. 도대체 이게 다 뭐하는 짓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순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결혼식을 올려요? 이게 우리 탓이야? 저놈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당연히 잘못한 놈이 맞아야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너희들 때문에 결혼 파투나게 생겼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 너희들이 알아서 보상해라. 법조인 집안과 힘들게 결혼 성사시켰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어? 이게 왜 저희 탓인데요? 어머님이 먼저 시작한 거라고요.
저희 오늘 결혼식장에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굴 보자마자 막말하더니 저희 엄마한테 9만 원짜리 대여 한복 입고 왔다면서 집안 망신시켰다고 난리를 쳤다고요. 도련님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먼 길을 오셨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썩어 빠진 집구석.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어차피 저는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왕래하며 지낼 필요도 없겠네요. 오늘 있었던 일들 평생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이 들어 병 들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동생아, 오늘 결혼식 망친 거 정말 미안하다.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면서 밖으로 나가자며 그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그 순간 예비 동서가 저희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도 동서의 얼굴을 보더니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며 난감한 표정으로 예비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예비 동서와의 관계를 가족 전체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시동생 결혼식을 온 게 아닌 예비 동서의 초대를 받아 결혼식에 온 거였습니다. 시모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며 말을 더듬거리면서 식은땀까지 흘렸어요. 예비 동서는 한숨을 쉬면서 입을 열었고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마와 예비 동서의 사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께서 5년 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 의뢰인으로 찾아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려고 오셨는데 크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 쉽게 해결을 했었거든요. 어머니께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잠 한숨 못 자면서 힘들어 하셨던 게 해결이 되니 많이 고마우셨는지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일이 바빠 집에 3달 동안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도시락을 보니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다른 직원들은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저와 어머니만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어 저에게 달려들길래 영문도 모른 채 위협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남자는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의뢰인이 잘못한 거라 결국 패소를 했는데 제가 변호를 못해 법정에서 지게 된 거라며 분노를 품고 있었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었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몸이 벽돌처럼 굳어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머니께서 제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뒤에서 그 의뢰인을 덮쳤고 몸싸움이 벌어졌었죠. 저도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남자 손에 쥐고 있던 흉기를 쳐낸 뒤 사무실 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때마침 직원분들이 오셔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 그때 어머니께서 제 옆에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 가끔 만나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의 어머니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변호사였던 예비 동서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자 시부모도 많이 당황했는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어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받지를 못해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결해 줬다며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이 예비 동서였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엄마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온 거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시모는 그제야 저희 엄마를 잘못 건드렸다는 걸 직감했는지 엄마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좀 전에 했던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른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미 엄마나 저나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엄마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던 터라 쉽게 진정이 되지 않더군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일부터 저질러 버린 거예요? 제가 치과 의사면 뭐해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해서 결국 이 결혼 파혼되게 생겼잖아요. 엄마는 그 성격이 문제예요. 무작정 성격대로 들이받으려 해서 될 것도 안 된다고요.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나왔겠니? 안 쓰더니 예식장에 왔을 때 당연히 우리 쪽인 줄 알았지. 예비 며느리 쪽인 줄 알았겠냐고. 너희들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실수할 수 있던 문제였고 용서도 받을 수 있다. 사돈,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지 말고 일단 저희 조용히 해결합시다. 제 막내 아들 결혼은 해야죠. 지금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결혼식을 하겠다고요? 저는 딸 같은 정 변호사가 솔직히 이런 집안과 엮이는 거 반대네요. 능력 좋고 마음씨도 고운 정변이 고생길 훤한데 이 결혼 성사되길 바라는 게 정상이겠어요? 제 한복 갈갈이 찢은 것도 충격인데 제 딸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번에도 제가 의뢰를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예식장에 CCTV에도 전부 찍혀 있을 테니 저 사람을 상대로 법정 소송 준비해 줄 수 있나요?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에 대해 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저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되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이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세종씨 집안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니 소송 준비해도 할 말 없지?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와 예비 형님이었던 가족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소송 준비할 테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누가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고 법적으로 풀어가야 해결이 될 것 같아. 우리 관계도 오늘로써 끝이야. 시동생은 예비 동서의 말에 고개를 떨궜고 다급해진 시부모는 법조인 집안 식구들에게 변명을 하면서 상황을 정리해 가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수습은 불가능했어요. 하객들도 시부모의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욕을 퍼부었고 하나둘 예식장을 떠나가게 되었네요. 시부모는 그제야 저와 남편에게도 용서를 구했지만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 단호하게 행동했어요. 저희는 예비동서였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시부모는 법정에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 뒤로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었고 시부모의 곁에는 시동생도 떠나고 저희 부부도 연락을 끊어버린 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용서는 힘들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시부모는
자기 자식들의 얼굴을 평생 볼 수 없다는 게 불안했는지 시동생의 치과에도 찾아오고 남편의 공장에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자식들이 떠나버리면 결국 본인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인 거죠. 이미 두 형제는 확고하게 결정했고 현재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들 잘못으로 떠나보냈으니 남은 인생 늙고 병들어 외롭게 보내셔야지 어쩌겠어요. 정말 지긋지긋했던 악연 끊어낼 수 있어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사건건 온갖 참견을 다 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점은 시모의 참견이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저 혼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한 공간에 시모가 자리에 있다면 무조건 한마디는 들어야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10년간 반복이 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테지만 제가 지금부터 써내려가게 될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왜 사연을 신청하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가끔 시댁을 가게 되면 남편과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대화에 끼어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모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참견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과하게 다가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도 무조건 끼어드는 게 문제였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옆에 있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모가 꼭 끼어들면 일이 터졌거든요. 아주 작은 문제도 시모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수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댁에 가면 입을 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게 되었고 가끔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는 날도 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시모가 가진 성격은 절대 고칠 수 없는 하나의 버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포기하고 신경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살았어요.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죠. 시모 본인도 자기를 무시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와 담을 쌓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되면 침묵만 흘렀었고 안 좋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또다시 시모의 안 좋은 성격이 재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한 식구로 들어온 이후 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신혼집 관련해서 저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놨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넣기 위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 물어보았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동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와 동서 사이에 끼어들어 앉더니 대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 넣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나온 분양 아파트들이
입지도 별로 안 좋고 1군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라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무리해서 청약 넣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괜찮은 아파트 나왔을 때 신청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전세고 너희들 회사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네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저번에 내 아들과 둘이서 몰래 진지하게 대화하던 걸 잠깐 엿들었었는데 사돈어른께서 타운하우스를 너한테 증여해 주기로 했다던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굳이 2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니? 그거 애들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위치도 괜찮고 청약은 나중에 정말 좋은 아파트 나왔을 때 사용하면 되잖니. 임신도 했는데 출산 전에 자리 잡고 살게 해줘야지. 그건 또 언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동서 임신했다고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사돈어른이 증여해 주겠다던 타운하우스 시세 대충 알아보니까 9억 정도 하더구만. 너희 집안은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얘가 이렇다니까.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야. 작은 애들이 고생해서 사는 것보다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살면 얼마나 보기 좋아? 어머님,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9억이나 하는 타운하우스를 그냥 달라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 너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있는 놈들이 터하다더니 가족끼리 집 하나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니? 너한테 언제 증여해 준다디? 내가 한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라. 있는 집안이면 베풀 줄도 알고 살아야지. 너는 항상 내가 하는 말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저희 지금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부모님께서 아직 증여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 소유가 돼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그 돈을 드릴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방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대화 중이었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어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말도 못해? 평생 입 다물고 살라는 거니?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항상 보면 돈 많은 것들이 더하다니까. 나 같으면 타운하우스에 살라고 넘겨줬다. 동서와 저는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아서 분위기는 또다시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자 동서가 집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다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시모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였고 이런 생활이 질려버린 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모이는 일이 있어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 아예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고 남편과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하도 바쁜 것 같아서 직접 얼굴 보러 왔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 요즘 내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었잖아. 다들 들어가라.
당신도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좀 들어가봐. 우리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마침 저녁들 먹고 있었니? 일부러 밥 안 먹고 왔는데 아주 잘 됐네. 이왕 먹기 시작한 거 같이 좀 먹게 다시 차려서 내와라. 냉장고에 맥주 좀 있으면 꺼내보고. 북적거리니까 이제야 좀 살맛 나네. 형님, 죄송해요. 미리 연락드리려 했었는데 어머님이 핸드폰 좀 잠깐 달라고 하셔서 드렸었는데 형님 집에 올 때까지 연락하지 못하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형님 놀래켜줘야 한다고 가족들 핸드폰 전부 다 뺏었거든요. 저희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형님한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까지 수다 떨고 있을 거니? 일단 밥부터 내오라니까. 요즘 세상 정말 많이 변했다. 늙은 시부모가 며느리 집에 와서까지 눈치 봐야 되겠니? 연락 한 번 주시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너희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움직인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 밥상 좀 빨리 차려내와라. 밥을 먹어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던 시모는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동선혜와 시부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시모는 되려 저에게 큰소리치며 밥상을 내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집 밖으로 내치고 싶었지만 최대한 감정 억누르면서 참고 있었고 동선혜와 시부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녁상을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동선은 임신한 몸인데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움직였어요. 그렇게 음식 준비가 끝이 나고 둘러앉아 다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미 시모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져 음식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고 동선혜와 시부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대로 시모는 개걸스럽게 정신없이 음식을 먹더니 한 그릇으론 모자라는지 더 달라고 하길래 고봉밥으로 퍼서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며 이런 식으로 반항하냐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곤 식사를 이어나가시더니 동서와 제가 대화하는데 또 끼어들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곧 출산인데 당연히 네가 옆에서 몸조리하는 거 도와줘야지. 회사에 사정 얘기하고 한동안 옆에 붙어 있어줘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머님, 그냥 하시던 식사 마저 하세요. 왜 또 끼어드는 건데요? 동서가 출산하면 동선의 가족이 와서 신경 써준다는데 왜 제가 회사까지 빠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동서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잖아요. 출산 후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건데 꼭 참견해야 마음이 풀리세요? 그러는 어머님이 옆에서 몸조리 도와주면 되겠네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신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그런 거 귀찮아 하셔서 제가 아이 낳았을 때는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동서는 엄청 아끼시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식사 다 하셨으면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돼서요. 그나저나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됐니?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거야? 내 말대로 작은 애 출산 선물로 주면 나을 것 같은데 가진 게 있으면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또 그 얘기세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해 주신 걸 동서 출산 선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그만 열내세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왜 이런 문제로 계속 얼굴을 붉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난처할 게 뭐가 있어? 타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큰 며느리가 욕심이 좀 많아. 가진 것도 많으면서 베풀 줄을 모른다니까. 가족이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처분해서 타운하우스 하나 장만해주면 되겠네요. 가족이니까 저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면 동선애한테 좋은 집 하나 장만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님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없고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밥그릇을 저에게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어요. 집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난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동서내외는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보니 시모는 그동안 자기를 너무 무시해서 화가 난 거라고 얼굴을 붉혔어요.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거리를 두는 것뿐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시모는 자기를 서운하게 만든 행동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고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시모가 잘못한 거니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결국 행동으로 움직였고 강제로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문 앞에서 난리치는 거 동서내외와 시부가 겨우 말려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매번 말끝마다 참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는 시모와 더는 얼굴 보며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최대한 시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일 아니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 저희 부부는 결국 이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시모 몰래 집을 옮겨버렸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연락도 없이 전에 살던 집에 방문을 하셨고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저에게 전화해서 허락도 없이 움직였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모에게 받았던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사 결정하게 된 거라고 명절 외엔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확실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고 늦은 감이 있었지만 제 삶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었는데 얼마 뒤 동서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그 자리에는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동선의 가족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모두들 심각한 얼굴로 분만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한테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산모가 정신을 잃어
급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분만실 앞에서 긴장한 가운데 잠시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졌고 분만실에서 나온 원장님은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하다며 가족 모두를 안심시켜 주었는데 시모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작은 애 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를 선물로 주라며 또다시 쓸데없는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작은 애 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애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네가 도와주면 좋잖니. 내가 슬쩍 알아보니까 최근에 너한테 증여했다더구만. 그런데 너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또 이사하려는 건 아닐 텐데 공실로 계속 비워둘 거니? 아직도 그 얘기세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사했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신 건 맞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몇 번이나 싫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얼굴 붉혀야겠어요? 세입자 쫓아내고 내 작은 아들과 며느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가족이 우선 아니니? 너는 작은 애들이 좁아 터진 집에서 살길 원하는 거야? 이번에 서방님 청약 넣은 거 당첨됐잖아요. 아이까지 가족 셋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을 포기하는 게 더 미련한 거죠. 그럼 내가 들어가 살면 되겠다. 우리 애들 들어가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까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집 나한테 줘라. 그래도 되는 거지? 아, 그만 좀 하지 못해? 여기까지 와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이미 그 집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잖아. 언제까지 며느리 속을 긁고 놓을 건데? 저기 김하선 사모님 보호자분들이시죠? 대화하시는데 갑자기 죄송하지만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한 건 맞지만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아이한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시모와 언성을 높이며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순사는 했지만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선의 가족분들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니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아로 있을 땐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보니 장애가 있는 줄 몰랐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원장님은 많이 놀랐다며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산했다는 말에 기쁨도 잠시 모두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시모가 또다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시모의 그 입방정 때문에 온 가족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에휴, 작은 애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부터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더니 왠지 불안하다 했다. 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내 아들 인생 망쳐놓은 거에 대해 보상해 주던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애 다리가 짝짝이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살 수 있겠니? 엄마가 다른 좋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장 힘들어도 눈 한번 딱 감으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
힘든 길 선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사돈 따님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까 사돈이 책임지고 키우면 되겠네요. 한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텐데 굳이 우리 아들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양육비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건강하지 못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양육비까지 받아가겠다는 건 도둑 심보죠. 말 나온 김에 오늘 이혼 서류 준비해라. 어차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아니, 뭐라고요? 이 문제가 제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하기엔 억지스럽죠. 제 딸이 혼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심한 건 사돈이죠. 이런 것도 유전인가 봐요. 사돈어른 다리가 짝짝이 아니에요. 목발 짚고 있는 거 보면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걸 속이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지금 우리한테 탓을 돌리려 들어? 사기 결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 아들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 장애가 있는 집안이면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거 모르고 있나?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위자료나 토해낼 생각하세요. 내가 이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걱정했던 거다. 작은 애가 평범한 여자들과 다르게 너무 약해 보였는데 이거 봐봐라.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더 볼 필요 있겠어? 잠깐만요. 지금 제 발을 보고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죠. 제가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친 거지 처음부터 장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함부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며느리 뱃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니까 그쪽 따님 책임인 거죠. 다른 여자들보다 건강이 약한 건 맞잖아요. 삐쩍 말라서 멸우치같이 뼈밖에 없으니 애가 제대로 자랄 수나 있었겠어요? 이혼은 무조건 강행할 거니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던지요. 내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선 뭐든 할 겁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직 며느리랑 아이 얼굴도 못 봤는데 일단 좀 진정해봐. 애들이 알아서 잘 헤쳐나갈 텐데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기론 당신 외할아버님이 짝발 아니었어? 왜 나한테 그랬었잖아. 예전에 발이 짝발로 태어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셨었는데 같이 다니는 게 창피했었다고. 그래서 할아버님이랑 거리를 두고 말도 안 걸었었다면서. 따지고 보면 당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한테 유전적으로 안 좋은 걸 물려준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짝발인 게 왜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문제없이 태어났잖아. 유전적으로 한치 걸러서 물려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조건 며느리 탓이야. 시모가 열을 올리면서 아이한테 생긴 장애를 동선의 가족에게 탓을 돌리자 동선의 온 가족이 시모 멱살을 잡아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모의 외할아버님께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힘든 생활을 하셨다는 말을 언뜻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저 또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모는 동선의 가족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모는 막말을 퍼부으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힘들게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마지막으로 뱉은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시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선의 가족은 시모의 마지막 말을 듣자마자 줄따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병원에 경찰들이 출동해서 겨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100번 낫겠다며 아이 때문에 자기 아들 불행길을 걷게 할 수 없다고 막말을 퍼부었었죠. 시동생은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린 듯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장님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아이의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의 몸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또 한 번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뱃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관절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제자리로 잡아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다며 관절의 길이도 다행히 양쪽 다리가 똑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아이의 몸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며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고 온 가족이 아이가 정상이라는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시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산부인과로 왔지만 관계자분들이 시모를 산부인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동선의 가족들도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시동생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자신이 입을 함부로 놀린 거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았던 상황이라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없었는지 시모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사정하면서 동선의 가족에게 좋게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도 시모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시모와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동서내외도 마찬가지로 시모와 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리 아이한테 몸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차라리 세상 떠나게 해주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을 땐 가족들 모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려고요. 그게 가족들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시모의 입방정이 결국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부와는 따로 만나고 있지만 시모와는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전화가 와서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입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다잖아요. 생각 없이 뱉은 말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